지금부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뒤부터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등장할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자, 지금은 일부에서 스태그플레이션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달이나 두 달 뒤에는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선 시장에 대한 전략을 미리 공부하면서 내일장 시장을 미리 예상해보는 시장 한수의 이상로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최근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예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하락을 우리가 시장 한수 시간을 통해서도 많은 공부를 좀 해왔었는데, 물론 100% 그 리스크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하지만 시장에 대한 하락을 예견했던 만큼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지금에 대한 하락이 너무 막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장 한수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시장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다음 주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시장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공부를 하면서 시장을 또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중점적인 내용은 일단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주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현재 그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코스피 차트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한번 같이 보더라도 우리가 앞서서 이제 다중바닥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공부를 해 왔었는데, 그 다중바닥이 다시 한번 형성되면서 시장에 대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3210포인트, 3200포인트가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를 띠면서 지지를 꾸준하게 보여왔다라는 부분 자체에서 이 자리가 무너졌을 때는 강한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삼각수렴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너진다는 것은 하락폭이 깊게 나타나는 투매가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투매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큰 변동성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 대금만 증가했다는 것은 대형주 선에서 지금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대한 반등 자체가 왜곡되는, 지수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10포인트에 대한 부분 자체도 현재는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를 띠면서 내려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상단 자체가 3200포인트,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예상을 했던 포인트가 3080에서 상단 같은 경우에 3280까지 그렇게 바라봤었는데, 제가 조금 더 우리는 러프하게 잡자고 했죠. 그래서 하단은 3080포인트보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간혹가다 30포인트가 한 번 정도는 이탈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보자. 그리고 상단 자체는 3210포인트 정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일단 3080포인트 밑으로 다시 한번 다중바닥 형태를 띠다가 돌파가 안 되다 보니 하락폭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나면서 이 대형주에 대한 투매 물량도 일부 함께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한 번 정도 강한 하락이 더 나타나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욱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낙폭이 클수록 다시 한 번 더 되돌려지는 반등 파동도 그만큼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크게 벌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변동폭이 좀 더 확대되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저는 이로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3000포인트가 일시적으로 이탈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전히 현금 20% 보유하시면서 빠질 때마다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시장은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지금 시장에서 어느 순간에 비관론자들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시장이 테이퍼링 때문에 안 좋다, 헝다 때문에 안 좋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 좋다고 얘기하다가
또는 악재가 다 소멸됐다라는 방송에서 나오는 이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시장 좀 더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빠졌고, 이제는 또다시 대부분의 분들이 또 빠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하락폭은 제한될 것이다. 저는 국내 수출 지표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믿습니다. 그러면 10월달, 11월달 시장에 대한 반등, 드라마틱한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상기하시면서 하락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좀 더 하락했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하는, 저하고 같이 한번 매수에 참여해 보시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인데요. 코스닥도 8월 20일 날 제가 공개 방송 때 여기에 최저점 그 자리를 말씀드렸던 자리고, 그 상단 자체는 1010포인트, 여기 요 사이에 대한 움직임이 좀 드러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1010포인트와 하단이 이제 980포인트 그 사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큰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코스닥은 오히려 하단은 안 깨진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대한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대신에 현재 이 코스닥이 주도하고 있는 주도 섹터군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권을 보더라도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소재단입니다. 그러면 2차전지 소재단과 제약바이오가 과연 둘 다 무너질 것인가? 저는 안 무너진다 보거든요. 그럼 안 무너진다는 것은 지수가 안 빠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시총 상위 종목군이 버텨준다는 것은 지수에 대한 하락에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2차전지 소재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실적 시즌까지 간다 보거든요. 그러나 지금 최근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LNF라든지 일진모티를, 포스케미칼 순서 상관없이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움직이고 있는 양상들인데, 이것은 트렌드에 대한 변화로 봐야 돼요. 그럼 2차전지 소재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지수에 대한 하락폭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의 하락폭에서는 코스닥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 중요한 주제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시장 정리하면, 코스닥은 다중바닥 이후에 저항 구간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코스닥 급락은 일시적이다. 자, 조정 및 행보를 전망한다. 자, 글로벌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가능하다. 대신에 그 단기 반등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는데, 초인플레이션 공포 커지는 미국과 중국이다라는 부분, 경기 회복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지수라든지 물가 상승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 5% 이상까지도 올라오는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증시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 그때 12%까지 올라갔을 때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한 미치는 여파가 정책적인 결정을 했다고 해서, 경제정책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물경제의 여파가 곧장 미치지는 않습니다. 시간적인 텀을 두고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을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항상 잡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왔던 것이 우리가 3월달, 4월달부터 얘기가 꾸준하게 나왔었고, 그것이 지금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유동성을 공급했던 것은 작년부터 꾸준하게 유동성을 공급을 해왔거든요. 그런 유동성을 공급했던 것이 지금 현재 실물경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자체가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개념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들, 거기에 대한 의미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에 대한 가치가 있다면 그 화폐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개념이에요.
자, 다른 말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화폐가 1이다. 그러면 물가가 1입니다. 그러면 1이 1달러의 한계가 체결된다고 봤을 때 지금 이 화폐에 대한 가치를 1이 아니고 0.5로 낮춰버렸어요. 그럼 이것은 이렇게 낮아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낮아진 상황에서 물가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0.5가 되고 이건 1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물가는 오히려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화폐에 대한 가치를 낮춘 거죠. 자, 이런 상황이 현재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물가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있죠. 이 물가라는 원자재, 원재료가 될 수 있는데요. 원자재는 원재료에 대한 공급을 늘려버리면 똑같이 화폐를 늘렸던 것처럼 이거가 0.5가 되고 물가도 0.5가 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동성을 축소시킨다. 화폐에 대한 가치를 축소시킨다. 그러니까 화폐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다시 담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경제적인 용어로 본다면 테이퍼링이나 또는 금리 인상 같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금리에서 이자율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공급을 추가적으로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나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다고 봐야 되느냐?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정말로 지금 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날 정도로 수요가 증가를 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수요만큼 현재는 올라오지는 못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공급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석유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석유에 대한 공급을 지금 더 늘릴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에 대한 일단은 수요가 더욱더 증가를 했느냐? 코로나 때보다는 좀 더 증가를 했는데 코로나 이전 시대보다 더욱더 지금 현재 수요가 더 증가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친환경에 대한 니즈가 더욱더 높아졌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수요는 코로나 이전을 100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수요는 한 90단위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분에서 공급에 대한 부분 자체가 더욱더 확대시키는 것은 원자재를 공급하는 쪽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공급 확대가 어렵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축소밖에 안 남아 있는데 유동성에 대한 축소를 단기간에 빠르게 한다면 그만큼 또다시 시장에 대한 충격은 크게 돼. 그렇다 보니까 이 속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화폐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하고 물가가 상승하는데 경기가 회복되고 고용이 회복되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대신에 여기에서 물가가 상승을 하는데 고용이 부진하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 하느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맞나 스태그플레이션이 맞나고 봤을 때 현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우리가 예상한 만큼 올라왔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변수가 등장했죠.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가 등장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생각만큼에 대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 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확실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뒤부터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등장할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자, 지금은 일부에서 스태그플레이션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달이나 두 달 뒤에는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우선은 2015년도에 강달러에 대한 기조가 나타났을 때 원자재 가격은 하락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화폐에 대한 가치가 1대1이었을 때 이 화폐에 대한 가치를 1.5로 올려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원자재는 1 그대로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약달러라는 거죠. 달러에 대한 가치를 낮춰버렸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반사적으로 상승한 것처럼 지금 현재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현재 유동성을 공급했던 것이 작년 올해 초였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 드러나는 거니까 실물 경제에 대한 미친 여파는 적어도 연말 이상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서 시장에서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뭐 조일 알루미늄이라는 이런 기업들이 크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갑작스럽게 꺾여 내려올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좋았던 것이 뭐 조일 알루미늄, 자,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한 번만에 급락이 나올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게 다시 한 번 더,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보이면서 3,800원 밴드까지는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알루미늄 가격도.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이 롯데정밀화학, 석화 기업들 중에서 롯데정밀화학이 또 신고가를 가는 모습인데, 자, 전에 10만원대를 터치하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데요. 이런 기업들도 다시 한번 10만원대는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원자재 가격과 원재료에 대한 급등이 나타나면서 기업의 주가들이 많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자.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자체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화폐에 대한 가치와 원재료 가치에 대한 부분에 상관관계를 가진다라는 거고, 자,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이 일부 현재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외적 변수, 바로 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유동성을 공급했던 것이 훨씬 더 큰 시장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자, 실물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유동성을 공급했던 것이 올해 말까지는 실물 경제에 대한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은 현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중국의 석탄 수입의 금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을 하늘이 상당히 맑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중국 장쯔성이나 또는 이제 저장성 쪽에 지금 이 발전소 자체가 대부분 가동률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공장들이.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맑은 가을 하늘이 지금 연출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중국의 석탄 수입 금지 조치 자체가 내년 2월달 중국의 동계올림픽 전까지는 지금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도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부분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또 지금 현재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 종목군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또 어떤 것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 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그 농산물 가격이 올라갔을 때 또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이 뭐 농심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완전 바닥권역까지 가격은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는 이제 대상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자, 긴급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음식료 가격 이런 것들은 물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다면 어쩔 수 없이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자, 일단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대두를 봐야 되는데 대두 가격이 최근 들어 많이 빠졌어요. 저는 여기에서 하방에 대한 브레이크가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마찬가지로 옥수수 가격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바닥을 지금 다지고 난 다음에 돌아서 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여타의 산업재로 쓸 수 있는 원자재는 대부분 다 가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대신 우리가 직접적으로 식자재로 쓰는 이런 원재료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큰 가격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대상이나 또는 앞서 봤던 우리가 농심이나 SPC 삼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눈여겨봐야 되고요. CJ제일제당, 그죠? 이런 음식료 업종에 대한 변화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음식료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서 시장에 대한 변화가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현금은 일부 반드시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형주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언제가 바닥인지 그런 것들을 뭐 공개방송상이라든지 이럴 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11시부터는 또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나머지 공부 시간을 또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다 못 드렸던 핵심적인 내용들, 그런 내용들 담아서 종목까지 한번 추려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3분기 베스트 전문가로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 열심히 하는 이상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